지난해 하루 평균 자살 사망자가 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OECD 국가 중에서 불명예스러운 1위를 지키고 있는 분야입니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들은 자살률이 줄었다는 소식을 자랑스럽게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예산과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상담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자살 예방 시스템, 과연 해법은 없을까요? 상심지가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년째)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대한민국. 그러나 2012년 이후 자살 예방법 제정으로 자살자 수는 매년 감소하며 긍정적인 변화가 일고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자살 예방 캠페인 나왔습니다. 하나 받아가세요. 그 뒤에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애쓰는 자살 예방 사업 실무자들의 노고가 숨어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을 돕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정작 자신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 부실한 지원 체계와 부족한 인력,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상담원들까지 자살 예방 사업, 해결해야 할 난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2012년 자살 예방법 제정 이후 지역별로 설립된 정신건강증진센터.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경기 북부 지역에서 노인 자살률을 낮추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은 매우 크다. 그러나 이를 지원할 예산과 인력, 제도적 뒷받침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올해 우리나라의 자살 예방 사업 관련 예산은 85억 3천만 원, 100억 원이 채 안 된다. 이는 3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일본의 자살 예방 대책 예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 명의 자살 예방 상담사가 담당하는 피상담자 수는 수십 명에 이른다. 저희 관내 군민이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볼 때 30명이라는 거는 많아 보일지 몰라도 다른 센터에서는 인원수에 비례하면 뭐 10만, 80만 그래도 직원 숫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다수의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중독 관리, 일반 국민에 대한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병행하고 있다. 때문에 자살 예방 업무만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 의정부를 중심으로 한 경기 북부라고 하는 지역에 보면 자살 예방 센터가 독립적으로 지금 없어요. 분명히 그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거를 이제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일부 이제 파트로 그 자리를 지금 차지해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센터의 실무자급 직원 대부분은 20, 30대 비정규직 근로자들. 전문가들은 이들의 고용 불안이 업무의 연속성을 깨뜨린다고 지적한다. 도나 이제 국비에서 보조되는 그 예산 가지고 이분들 인건비를 대다 보니까 그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계약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한시적 계약직이죠. 한시적 계약직. 그 대상자 관리가 뭐 짧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희가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고 인간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라포 형성이 되어서 잘 안정이 되고 지속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 고용에 대한 부분이 불안한다든지 또는 이제 저희 전문적인 저희 분야에 대한 인식이 좀 약하지 않나. 만성적인 고용 불안과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들. 이것이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인 우리나라 자살 예방 사업의 현주소다. 높은 자살률도 문제지만 자살을 관리하는 현장 상담사조차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 불안한 건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뿐만이 아닐 겁니다. 갈 길이 먼 우리나라의 자살 예방 정책, 이 문제와 관련해서 스튜디오에 중앙자살예방센터 신은정 부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2012년이죠. 이제 자살 예방법이 시행이 된 게 그 이후로 이제 자살률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소식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은데 정부나 이 관련 부처에서는 이렇게 자살률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자살 예방법이 이제 제정된 이후에 자살률이 감소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OECD 평균 자살률이 12명인 거를 고려한다면 아직까지 갈 길은 굉장히 멀다라고 보여지고요. 자살 예방법이 갖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살이 이제 개인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부터는 자살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나 또는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이제 인식이 생겼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이라든지 자살 예방 정책들이 좀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살률이 낮아진 거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르신들의 자살이 감소한 것이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감소함에 있어서.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농약으로 인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자살을 많이 하시게 됐는데요. 치명적인 그 제초제를 국가에서 그 등록 취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농약으로 인한 자살이 한 반 정도 줄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률 감소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이러니한데 이렇게 농약의 치명적인 농약을 이제 관리를 좀 강화를 함으로 인해서 자살률이 줄었다라는 게 좀 아이러니하고요. 또다시 또 궁금한 것이 이제 자살률이 줄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과연 이 자살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는 어딜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입니까 지금?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 안에 건강정책부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정신건강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사실 뭐 어린 학생들의 자살도 적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교육부, 그다음에 군 관련해서는 국방부 이렇게 여러 부처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그거보다는 그 심각한 자살 문제에 비해서는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여러 부처들이 자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확대되는 거, 그게 좀 먼저 논의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주무부처가 좀 확대하고 좀 양을 늘리고 파일을 늘려서 그걸 좀 조정하고 컨트롤 할 수 있으면 더욱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부처에서 주무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서 이제 그 세우고 집행하는 구조로 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뭐 여성가족부라든지 또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조금씩 예산은 좀 마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적하셨던 것처럼 통합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 수행하고 있는 예산이 이제 100% 다 확인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영상에서는 일본과 비교를 했는데 일본의 3천억 정도의 예산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인데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라는 목소리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좀 호응을 하시는 국회의원분들은 없습니까? 예산을 늘려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주로 이제 현장에 있는 실무자, 관련자들인 것 같고요. 네. 분명히 이제 정치권에서 자살 문제의 심각을 얘기를 하면 분명히 동의는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인식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호기심?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그냥 관심? 이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예산을 들여서 국가가 개입해서 과연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인식이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OECD에서 12년 연속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그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중앙자살예방센터 산하에 이제 각 지역별로 이런 작은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전국에 이제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한 220여 곳 정도의 220여 곳, 예.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한두 명 정도가 자살예방 사업을 전담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 한 38곳 정도는 제가 전담 인력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런 센터가 다 하나씩 있는 것은 아니고 네, 네. 그 센터마다도 전담 인력이 없을 수도 있다. 네, 굉장히 없을 좀 수도 심각한 상황일 것 같은데 앞서도 보면 이제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특별히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예. 자살 예방법이 제정이 되면서 지자체에서 그 조례를 제정을 하기도 하고 관련 예산을 이제 확보하고
하기도 하지만 이 자살이 그 지역의 우선순위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는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영상에 봤던 이제 동두천,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나마 노인 자살 예방 센터라든지 이제 이런 걸 좀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센터 입장에서는 혹시 이렇게 전담 인력을 좀 더 확충할 계획 같은 건 갖고 계신가요? 전담 인력이 확보되어야 되는 거는 정말 100% 동의하는 얘기고요. 근데 그 전에 분명히 이게 예산이 마련이 되어야 그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일단 예산 배정이 돼야지 네네. 전담 인력을 더 확충하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가족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남겨진 사람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살을 막고자 하는 사람들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풀어줄 장치가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위기에 놓인 상담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막을 수 있다면 최후의 순간까지 자살 시도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자살 예방 상담사. 하지만 상당수의 상담사들은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젊은 상담사들. 직접 자살 장면을 목격하는 일도 생기다 보니 이들마저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한다. 자살 예방 사업 실무자들 중 약 21%가 자살을 생각해본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려 일반인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그게 이제 일상 업무를 마치고 돌아가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집에 가서도 그런 대상자들이 생각이 나고 또 그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조금만 더 노력을 했으면 그 대상자가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업무의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진행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받는 상담사들도 있다. 죽음을 호소하는 연락에 급히 현장으로 갔다가 보호 장비 하나 없이 혼자 응급 상황에 맞서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는데 여기에 폭언과 폭설 그리고 성추행 등으로 말 못할 고충에 시달리고 있다. 주로 이제 만나는 분들이 어쨌든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고 또 장애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때때로 그분들이 이제 상담사라든지 사례관리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좀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처럼 상황이 심각함에도 정작 상담사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자살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비현실적으로 적은 인력과 예산. 이런 이유로 상담사들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채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나라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상담사를 상담해준 슈퍼바이저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제도적으로도 슈퍼바이저가 상담센터마다 좀 배치가 되어 있어서 소진한 상담사들을 조금 다시 상담해주고 슈퍼비전을 주고 해야 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상담사 스스로 해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게 제도적인 좀 약점이 되는 것 같아요. 힘든 이들을 위로하는 자살 예방 상담사들이 먼저 소진되어가는 현실. 정신적, 육체적 위협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상담사들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와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네, 센터장님, 이 자살 예방 상담사들 경우에 어느 정도 보통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나요? 평균 정도 계산을 했더니 한 2년 정도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년 후에는 그럼 이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요. 잠깐의 이제 그 쉼을 갖고 또 비슷한 업종에서 일하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더 안타까운 것은 자살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자살 시도를 목격하거나 또는 이제 관리했던 대상자들이 자살하게 되는 경우에 그 충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는 이 현장에서 일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바로 옆 친구나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자살을 했을 경우에는 그 친구들도 일정 기간 휴식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거든요. 혹시 상담사 분들도 그렇게 실제 상담하시던 분이 자살로 이어진다면 그렇게 일정 기간 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제도적인 장치는 지금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예. 내가 관리했고 그다음에 얘기를 들어줬던 대상자가 자살을 하게 되면 사실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상담자에게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제도적으로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바란다면 그 앞전에 얘기했던 자살예방법 안에 시도자나 또는 유가족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상담자를 보호하는 그런 조항들도 좀 포함이 된다면 제도적 마련도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국내에서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 이 동료 경찰관이 순직을 하게 되면 동료 경찰관에 대해서 이렇게 정신과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정신적 스트레스 또는 이제 트라우마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상담사분들한테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대부분 이제 이어지는 것들이 서로 상담을 해주는 동료들끼리 서로 상담을 외부 전문가가 아니라 네네 서로 이제 상담을 해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일정 정도는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에게도 상담을 이제 정기적으로 받기도 하지만 이게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은 아니고 이제 개인적으로 또는 그 기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자살 예방 대책들이 오랫동안 잘 정립이 되어 왔고 그곳에는 이렇게 상담사들을 위한 또 다른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사례를 좀 알고 계신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자살 예방법 안에 조항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살 예방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소진에도 그 대안을 마련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조항이 좀 들어 있다 보니까 각 시도별로 뭐 정기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은 우리나라 자살 규모가 너무 크고 심각하다 보니까 그들을 관리하는 상담사들에게까지 에너지를 쓰고 있지 못합니다. 네. 현재로서는 자살률 자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 상담사들까지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상담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 정도의 고용 기간 정도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안감,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상담사들이 보람을 갖고 이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대상자들을 만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2년밖에 일을 하지 않는 거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다양한 현장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 정신과 전문의 같은 경우도 우울증 환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을 돌봐주지만 그들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일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만 네. 자살 예방 현장에 있는 상담가들은 비정규직에 충분하게 사회적으로 뭐 인정받지 못하고 뭐 대표적으로 뭐 보수가 충분하지 않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경우도 사실 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급여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센터 차원에서 이렇게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안내에 근거해서 그 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부분도 좀 확대를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예산 부분들이 좀 더 확충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예산이 분명히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현재 이제 그 자살과 관련해서 사건이 터지거나 이러면 현장에도 혹시 나가시나요? 상담사분들이? 네, 현장에 출동합니다. 나가시게 되면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들도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업무에 있어서는 경찰이라든가 이런 분들과의 많은 협조라든가 아니면 경찰에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자살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는 자살 시도가 이제 발생했다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이제 상담사들이 현장에 나가게 되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저의 경험을 좀 얘기 드리자면 그 대부분 이제 술을 드시고
그다음에 뭐 유리병 같은 것들을 들고 자해를 시도하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여자 상담원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혼자 하기는 어렵죠.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경찰들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고 사실 좀 뒤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현장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 72시간 응급 입원을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것은 경찰이나 지역의 그 주민센터의 공무원들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온도는 좀 낮은 편입니다. 센터장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어쨌든 상담사 분들은 그 하는 일에 비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사회가 이 상담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특히나 자살 예방을 위한 이 상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 주셨으면 하나요? 최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예전에는 그 경제적인 지원 이런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요. 한 2, 3년 전부터는 예. 그 예를 들어 지진이 발생을 해도 또는 강남역에 그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해도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건강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꼭 해줘야 되는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 서비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제공돼야 되는 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거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 일을 하는 그 인력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네. 네, 상담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상담사들 상당수가 아니 대다수가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은 더욱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중앙자살예방센터 신은정 부센터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살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결정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인가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들은 작게든 크게든 자신도 모르게 주변에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극단적 선택으로 자살을 결심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누군가가 자신을 잡아주길, 눈물을 닦아주길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팍팍한 이 시대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손을 잡아주는 것이 힘들다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든든한 자리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